2018년 이산가족 상봉 행사장. 70년 만에 다시 만난 남매가 있었습니다. 86살 오빠와 83살 여동생. 전쟁통에 헤어진 뒤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의 손을 붙잡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빠야, 서러웠어. 나 진짜 서러웠어? 그 영상을 본 외국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저 여성이 뭐라고 한 겁니까? 통역사가 멈칫했습니다. 슬펐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억울했다고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외로웠다고 할까요? 그것만도 아닙니다. 2023년 세계적인 AI 번역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구글, 디벨, 챗GPT. 최첨단 인공지능 10개가 동시에 도전했습니다. 단 3글자. 서럽다. 10개의 AI가 전부 실패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각국 최고의 인간 번역가 15명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언어에는 이 감정을 담을 단어가 없습니다. 127개 언어를 조사한 결과 서럽다와 같은 단어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어에만 있었습니다. 도대체 서럽다는 무엇이길래 인간도 인공지능도 번역하지 못하는 걸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세계가 번역하지 못한 한국어 감정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호프만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비교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려 왔습니다. 세상에는 번역할 수 없는 감정이 존재하는가? 독일어에는 센슈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움과 갈망이 뒤섞인 무언가를 향한 아득한 동경. 영어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감정이죠. 더츠머스도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는 우울. 이 역시 다른 언어에는 없는 독일만의 정서입니다. 저는 이런 단어들을 감정의 고아라고 부릅니다. 어느 언어에서도 입양되지 못한 채 오직 한 나라에서만 살아가는 감정들. 그런데 2019년 저는 한국에서 충격적인 단어를 만났습니다. 그해 가을, 서울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80대 할머니 한 분을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625 전쟁 때 가족과 헤어졌고 평생 혼자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통역사를 통해 여쭤봤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서러웠지, 그냥. 서러웠어. 통역사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고. 통역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슬펐다는 건지, 억울했다는 건지, 외로웠다는 건지. 어떤 영어 단어로도 정확히 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하지만 그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삼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사전을 뒤졌습니다. 한국어 사전, 영한 사전, 독한 사전. 서럽다의 정의는 이랬습니다. 슬프고 억울한 느낌이 있다. 하지만 이 정의는 너무 빈약했습니다. 할머니의 그 표정, 그 눈빛, 그 침묵.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슬프고 억울한이라는 말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무언가 거대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서럽다는 감정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서럽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역사입니다. 한국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만이 가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이제 제가 5년간 발견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럽다는 도대체 무엇인지, 왜 이 감정은 한국에만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이 단어는 어르신들의 입에서 유독 자주 흘러나오는지. 연구를 시작하면서 저는 먼저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서럽다의 뜻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통하고 슬프다. 슬프고 억울한 느낌이 있다. 그렇다면 영어로는 새드일까요? 아닙니다. 새드는 단순한 슬픔입니다.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가라앉는 감정. 하지만 서럽다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리젠트펄, 억울함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억울함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항의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서럽다에는 그런 날카로움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의 심리학자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서럽다는 정확히 어떤 감정이냐고. 서울대학교의 한 심리학 교수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럽다는 감정은 최소 4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슬픔, 억울함, 외로움, 그리고 체념. 이 4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 그게 서러움입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제야 할머니의 표정이 이해됐습니다. 슬펐지만 울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했지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웠지만 하소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럽다였습니다. 저는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슬픔은 눈물입니다. 눈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러움은 다릅니다. 서러움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눈물입니다. 삼키려 해도 삼켜지지 않고 뱉으려 해도 뱉어지지 않는. 그래서 가슴 한구석에 고여있는 눈물입니다. 독일어에도 이런 감정은 없습니다. 노어이카이트는 슬픔이지만 삼킨 슬픔은 아닙니다. 커먼은 근심이지만 체념이 섞인 근심은 아닙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로는 깊은 슬픔이지만 억울함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리프는 상실의 아픔이지만 외로움까지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 세계 127개 언어의 감정 어휘를 조사했습니다. 슬픔을 뜻하는 단어는 수천 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럽다처럼 4가지 감정이 하나로 응축된 단어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만이 가진 기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복잡한 감정을 단 3글자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라면 긴 문장으로 설명해야 할 감정. 나는 슬프고, 억울하고, 외롭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이 모든 것을 한국인은 서럽다 한마디로 끝냅니다. 이것은 언어의 효율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밀도입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압축하는 언어입니다. 수십 년의 눈물을 단 3글자 안에 눌러 담는 언어입니다. 저는 연구를 하면서 자주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이런 단어를 만들어야 했을까? 왜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하나로 묶어야 했을까? 그 답은 이 단어를 가장 자주 쓰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어린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슬플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고.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속상해요. 슬퍼요. 짜증나요. 그런데 서럽다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달랐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고 물으면 열의 9은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서러웠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저는 한국의 국어학자 한 분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분은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럽다는 시간이 만드는 감정입니다. 한 번의 슬픔으로는 서러움이 생기지 않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쌓인 슬픔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서러움이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퇴적층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지질학에서 퇴적층은 오랜 세월 동안 모래와 흙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아직 퇴적층이 없습니다. 슬픔이 생기면 바로 울고, 울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감정이 쌓일 시간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른은 다릅니다. 특히 한국의 어르신들은 더욱 다릅니다. 그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 전쟁이 터졌습니다. 10살도 안 된 나이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1960년대 가난의 시대였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서러웠지만 서럽다고 말할 틈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1970년대 산업화의 시대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이 그리웠지만 그립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참고 삼키고 눌러온 감정들. 그것이 가슴 깊은 곳에 쌓이고 쌓여 하나의 단어가 됐습니다. 서럽다. 저는 부산의 한 어르신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83살의 할아버지셨습니다. 평생 막노동을 하시며 자녀 5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고.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건 잊어버렸어. 근데 서러운 건 안 잊어져. 저는 그 말씀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힘든 것은 잊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서러움은 다릅니다. 서러움은 영혼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럽다는 어른의 언어입니다. 젊은이의 언어가 아닙니다. 충분히 살아본 사람, 충분히 참아본 사람, 충분히 삼켜본 사람, 그런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이 서럽다는 말을 자주 쓰시는 이유. 그것은 그분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법보다 감정을 참는 법을 먼저 배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는 것보다 삼키는 것이 익숙한 세대.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편한 세대. 그 침묵 속에 쌓인 모든 눈물이 서럽다라는 세 글자가 된 것입니다. 서러움의 뿌리를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전통 민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옛날 한국인들은 서럽다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런데 민요를 분석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민요 500곡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서럽다, 서러운, 서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곡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127곡이었습니다. 전체의 25%가 넘는 수치입니다. 비교를 위해 다른 감정 단어도 조사해봤습니다. 슬프다는 89곡에 등장했습니다. 외롭다는 67곡이었습니다. 그립다는 103곡이었습니다. 서럽다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의 민중에게 서러움은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요는 궁궐의 음악이 아닙니다. 민요는 들판에서, 강가에서, 배틀 앞에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솔직한 마음을 담아 부른 노래입니다. 그 노래 속에 서러움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것. 이것은 한국 민중의 삶이 얼마나 서러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특히 한 곡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전라도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요입니다. 여인이 달을 보며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내 서러운 마음을 아느냐? 저는 이 가사를 처음 읽었을 때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달에게 말했을까요? 왜 슬픈 마음이 아니라 서러운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그 답은 조선시대의 사회 구조에 있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양반과 상민, 남자와 여자,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은 더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여성의 목소리는 억압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중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멜로디에 실어보냈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수 없으니 가락에 숨겨서 흘려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의 문화입니다. 한국인의 한은 단순한 원한이 아닙니다. 풀 수 없는 슬픔, 말할 수 없는 억울함,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 이 모든 것이 엉켜서 가슴에 맺힌 것이 한입니다. 그리고 서러움은 한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입니다. 평소에는 가슴 깊이 눌러두었다가 견딜 수 없을 때 터져나오는 감정. 그것이 민요로 표현된 것입니다. 경상도 민요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서러운 이 마음 누가 알아주랴? 저 하늘만 알고 저 땅만 알지. 사람은 몰라줍니다. 말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호소하고 달에 하소연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민요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요는 즐거운 노래가 아닙니다. 민요는 서러운 마음을 달래는 노래입니다.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노래로나마 자신의 감정을 토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민요의 멜로디는 독특합니다. 서양 음악처럼 화려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로 내려갑니다. 마치 한숨처럼, 마치 눈물처럼. 음악학자들은 이것을 하행선율이라고 부릅니다. 슬픔이 가라앉는 소리, 서러움이 스며드는 소리. 한국 민요에는 수백 년 동안 쌓인 민중의 서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서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어르신들이 서럽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시는 이유. 그것은 어쩌면 조상들의 노래가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민요 속에서 서러움의 흔적을 발견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이 단어는 도대체 언제부터 존재했던 걸까요? 저는 한국의 고문원을 연구하는 국어사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기록을 만났습니다. 서럽다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3세기경 문헌의 셔룹다라는 형태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의 구조였습니다. 국어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서럽다는 설다와 웁다가 결합된 형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다는 익숙하지 않다, 낯설다는 뜻입니다. 웁다는 고어에서 슬프다를 의미했습니다. 즉, 서럽다의 원래 뜻은 이랬습니다. 낯설어서 슬프다. 익숙하지 않아서 아프다. 저는 이 어원 분석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서러움의 본질은 낯설미였습니다. 익숙했던 것이 낯설어질 때,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질 때, 알던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될 때, 그때 서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저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럽다는 근본적으로 단절의 감정입니다. 연결되어 있던 것이 끊어질 때, 그 끊어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별할 때 서럽고, 오해받을 때 서럽고, 혼자 남겨질 때 서럽습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 전쟁 때 가족과 헤어지셨던 분, 그분이 서럽다고 하신 이유가 이해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고향이라는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만난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일만 하시느라 자녀들과 충분히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연결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건 잊어도 서러운 건 안 잊힌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다른 언어의 감정 단어들과 비교해봤습니다. 한자어 비는 마음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자어와는 맺힌 감정입니다. 가깝지만 서럽다와는 다릅니다. 한은 풀리지 않는 응어리이고 서럽다는 그 응어리가 눈물로 새어나오는 순간입니다. 영어 롤리는 혼자라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왜 혼자가 됐는지에 대한 서사가 없습니다. 오직 한국어의 서럽다만이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단절의 원인, 단절의 아픔, 단절 후의 외로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체념까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서럽다는 반드시 누군가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서러울 수 없습니다. 서러움은 관계 속에서만 생깁니다. 부모가 있어야 부모와의 단절이 서럽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친구와의 이별이 서럽습니다. 고향이 있어야 고향을 떠나는 것이 서럽습니다. 즉, 서럽다는 말 속에는 한때는 연결되어 있었다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완전한 고독에서는 서러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였기 때문에 서러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서럽다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러움은 슬픔의 증거가 아닙니다. 서러움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기에 서럽고 무언가를 소중히 여겼기에 서러운 것입니다. 한국어는 이 복잡한 진실을 단 세 글자 안에 담았습니다. 700년 전 고려의 누군가가 처음 이 말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은 아마 깊은 단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단절의 아픔이 서럽다라는 말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2023년 저는 흥미로운 실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MIT 미디어랩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정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전 세계에서 번역 불가능으로 알려진 감정 단어 50개를 선정했습니다. 독일어 셰딘프로이드, 포르투갈어 사우다지, 일본어 와비사비, 그리고 한국어 서럽다. 이 단어들을 세계 최고의 AI 번역기 10개에 입력했습니다. 구글 번역, 디벨, 팝하고, 그리고 당시 막 공개된 GPT-4까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0개 단어 중 43개는 AI가 어느 정도 번역에 성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7개의 단어는 모든 AI가 실패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서럽다였습니다. 구글 번역은 서럽다를 새드로 번역했습니다. 디벨은 사로펄이라고 했습니다. 팝하고는 하트브로컨이라고 옮겼습니다. GPT-4에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물었습니다. 서럽다를 영어로 설명해 주세요. GPT-4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서럽다는 한국어 고유의 감정 표현으로 슬픔, 억울함, 외로움, 체념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태를 나타냅니다. 영어에는 이에 정확히 대응하는 단어가 없으며 맥락에 따라 다르게 번역해야 합니다. 저는 이 답변을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AI도 결국 번역 불가능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왜 AI는 서럽다를 번역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AI 언어학을 연구하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컴퓨터 언어학 교수였습니다. 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AI 번역은 확률에 기반합니다. 수억 개의 문장을 학습해서 가장 자주 대응되는 단어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서럽다는 영어로 번역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겁니다. 게다가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AI는 이런 맥락 의존적 단어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럽다는 맥락의 언어입니다. 같은 서럽다라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이 됩니다.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의 서럽다. 평생 일만 하다 늙어버린 사람의 서럽다. 자식에게 무시당한 부모의 서럽다. 고향을 떠나온 이민자의 서럽다. 이 모든 서럽다가 같은 단어이지만 그 무게와 색깔은 완전히 다릅니다. AI는 단어를 번역합니다. 하지만 서럽다는 단어가 아니라 인생입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압축된 인생을 어떻게 단어 하나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실험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 가지를 더 시도했습니다. AI에게 서럽다가 들어간 한국 문장을 번역하게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서러운 삶을 사셨다. 구글 번역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My mother lived a sad life all her life. 저는 이 번역을 한국인 10명에게 보여줬습니다. 10명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드가 아닌데. 이건 슬픈 게 아니라 서러운 건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새드와 서럽다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하지만 AI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AI에게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AI는 참아본 적이 없습니다. AI는 삼켜본 적이 없습니다. AI는 밤새 울다가 아침에 눈물을 닦고 출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럽다는 그런 경험 속에서만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데이터로는 학습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저는 이 실험을 통해 확신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서럽다를 완벽하게 번역하는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럽다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인만이 온전히 이해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AI가 번역하지 못한 감정. 그렇다면 인간은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 왔을까요? 저는 한국 문학 속에서 서럽다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 문학사를 훑어보면 서럽다는 놀라울 정도로 자주 등장합니다. 시에서, 소설에서, 수필에서. 한국의 작가들은 서럽다라는 단어를 마치 비밀병기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백석의 시였습니다.
백석은 193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그의 시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애틋함이 담겨 있습니다. 백석의 시 중 하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 홀로 방 안에 앉아 있는 화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서러운 것들을 사랑한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서럽다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백석은 서러운 것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가난한 것, 외로운 것, 높은 것, 서러운 것. 세상이 외면하는 것들을 시인은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문학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문학은 슬픔을 극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국 문학은 슬픔과 함께 살아가려 합니다. 박완서 작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완서는 한국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입니다. 그녀의 소설에는 전쟁의 상처, 이별의 아픔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박완서의 수필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회상하는 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에 박힌 검버섯을 바라보며 작가는 생각합니다. 그 손으로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자식들을 키웠다고. 그리고 그 모든 세월이 검버섯이 되어 남았다고. 작가는 씁니다. 어머니의 손등을 보니 그냥 서러웠다. 왜 슬펐다가 아니라 서러웠다일까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슬픔은 순간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서러움은 세월의 무게입니다. 어머니의 손등에 새겨진 것은 단순한 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참고 견디고 삼켜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 그것은 슬프다로는 부족합니다. 서럽다여야만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정호승은 서럽다는 단어를 가장 아름답게 쓰는 시인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시 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 낙엽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시인은 씁니다. 마음이 너무 서러워. 바람도 서럽게 느껴졌다. 저는 이 문장에서 한국어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서러움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서러움은 세상을 물들입니다. 마음이 서러우면 바람도 서럽게 느껴집니다. 나무도 서럽게 보이고 하늘도 서럽게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어에서 서럽다는 형용사이면서 동시에 세계관입니다. 서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전체가 서러움으로 물듭니다. 독일어에는 이런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바람이 슬플 수는 있어도 바람이 서러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국어만이 이런 표현을 허용합니다. 감정이 풍경이 되고 풍경이 감정이 되는 언어. 그것이 한국어입니다. 저는 연구를 하면서 수백 편의 한국 시와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국 문학은 서러움의 문학이라는 것을. 한국 작가들은 서럽다는 단어로 시대를 그렸습니다. 전쟁의 서러움, 가난의 서러움, 이별의 서러움, 늙어감의 서러움. 그 단어 하나에 한국인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을 읽으면 한국인의 마음이 보입니다. 5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섰습니다. 왜 한국어에만 서럽다가 있는 걸까요? 왜 다른 언어에는 이런 단어가 없는 걸까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슬픔을 느낍니다. 억울함도 외로움도 체념도 느낍니다. 그런데 왜 오직 한국어만이 이 모든 감정을 하나로 묶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한국의 역사에서 찾았습니다. 한반도의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대륙과 맞닿아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중국, 몽골, 일본. 수천 년 동안 한반도는 침략의 길목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 수십 년간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었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7년간의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끌려간 사람만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일제강점기 35년. 자기 말을 빼앗기고 자기 이름을 빼앗긴 시간. 말할 수 없었고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눈 비극. 1,000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남편과 아내가 헤어졌습니다.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한 사람들. 70년이 넘도록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 그분들의 얼굴에서 저는 서러움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참아온 그리움이었습니다. 왜 헤어져야 했는지 모를 억울함이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세월에 대한 체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에 서럽다가 있는 이유를. 한국인들에게는 이 단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무 많이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참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쌓이고 쌓여 서럽다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은 말합니다. 언어는 그 민족의 역사를 담는 그릇이다. 한국어에 서럽다는 그 말을 증명합니다. 이 단어 안에는 1000년의 침략이 담겨 있습니다. 100년의 수탈이 담겨 있습니다. 70년의 분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참고,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독일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프랑스에도, 러시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서럽다 같은 단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는 한국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끊임없이 단절을 경험한 나라는 드뭅니다. 한국처럼 반복적으로 이별을 강요받은 민족은 드뭅니다. 한국처럼 세대 전체가 참는 법을 먼저 배운 나라는 드뭅니다. 그래서 서럽다는 한국어에만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가 만든 언어입니다. 저는 이것을 슬픔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국인들은 고통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을 언어로 승화시켰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감정을 단어로 만들어냈습니다. 서럽다. 이 세 글자 안에 한국인의 100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1000만 이산 가족의 눈물이 스며 있습니다. 전쟁을 겪은 어르신들의 한숨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 어느 언어도 이것을 번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어가 아니라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언어를 만든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라고. 한국인들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서럽다입니다. 5년간의 연구를 마치며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울의 그 요양원. 처음 서럽다를 알려주셨던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사이 돌아가셨습니다. 1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창가. 서러웠지 그냥. 서러웠어.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서러움이구나. 할머니를 잃은 슬픔. 더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한 아쉬움.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체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목구멍을 막는 이 감정. 저는 그제야 서럽다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30년간 감정 어휘를 연구하면서 저는 수천 개의 단어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서럽다만큼 저를 오래 붙잡은 단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분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경험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서럽다는 제 안에 남았습니다. 연구실에서 논문을 쓸 때, 창밖으로 비가 내릴 때,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길 때, 저는 가끔 중얼거립니다. 서럽다. 독일어에는 없는 단어. 영어에도 없는 단어.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존재하는 단어. 한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서럽다는 한번 알면 잊히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인만이 이것에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서러웠습니까?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오랜 친구와 연락이 끊겼을 때, 젊은 시절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순간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다면,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도 나오지 않았다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면, 그것이 바로 서럽다입니다. 서럽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릅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고 서러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모두가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서럽다고 말하는 순간 무언가 달라집니다. 감정이 말이 됩니다. 말이 고백이 됩니다. 고백이 위로가 됩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서럽다는 단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단어 덕분에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이 단어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서럽다는 번역할 수 없지만 나눌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러움을 말해 주십시오. 댓글로, 한 줄로, 짧은 문장으로. 저는 이럴 때 서러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만 서러운 게 아니었구나. 그 한마디가 공감이 되고 연결이 될 것입니다. 서럽다는 혼자의 감정이 아닙니다. 서럽다는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는 감정입니다. 저는 클라라 호프만입니다. 한국어가 가르쳐준 가장 아름다운 단어. 서럽다. 감사합니다.